안녕하십니까, 바라신입니다. 오늘은 132kg짜리 재벌남이 몰던 1.3톤짜리 트럭에 치인 뒤 그의 뒤틀린 욕망에 희생양이 된 24세 여성 시드니 서덜랜드에 대해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2020년 8월 19일 미국 아칸소주 잭슨 카운티의 작은 시골 마을 그럽즈. 이날 아침 24세 여성 시드니 서덜랜드는 평소처럼 마을 근처 존스러버에 위치한 헬스장에서 개인 트레이너에게 PT를 받으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전날 밤 늦게 가족들과 함께한 플로리다 여행에서 막 돌아온 참이었지만 당시 운동에 푹 빠져 있었던 시드니는 피곤한 기색 없이 헬스장으로 향했습니다. 약 1시간 뒤 운동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시드니는 이제서야 짐을 하나하나 정리하며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이미 헬스장에서 운동을 마친 상태였지만 그녀는 짐만 정리하고 다시 밖으로 나가 러닝을 할 계획이었습니다. 이날 오후 짐 정리를 마친 시드니는 러닝을 시작하기 전 어머니 매기의 집에 들렀습니다. 두 사람은 평소처럼 다정한 대화를 나눴고 시드니는 어머니에게 러닝을 하고 돌아오면 남자친구 알렉스를 위해 쿠키를 구워줄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잠시 후 시드니는 러닝을 하기 위해 어머니 매기에게 작별 인사를 건넸습니다. 늘 딸의 안전을 걱정하던 어머니 매기는 이날도 조심스레 시드니에게 너무 무리하지 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시드니는 익숙한 듯 미소로 답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어머니 매기는 이 평범했던 작별 인사가 딸과 나눈 마지막 대화가 될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시드니는 집으로 돌아와 늘 그랬듯 애플워치를 손목에 착용했고 가장 좋아하는 핑크색 운동화를 신었습니다. 이렇게 러닝 준비를 마친 그녀는 2020년 8월 19일 오후 2시 30분경 따뜻한 바람이 부는 아칸소의 들판 속으로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2020년 8월 19일 오후 5시 당시 시드니와 함께 동거 중이던 그녀의 남자친구 알렉스 니콜슨이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오후 2시 30분쯤 러닝을 하러 나간다고 메시지를 보냈던 시드니가 아직까지 집에 돌아오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보통 시드니는 러닝을 나가면 1시간 이내에 돌아왔는데 하지만 이날은 예상보다 너무 늦었습니다. 알렉스는 처음엔 조금 더 기다려보자며 애써 마음을 가라앉혔으나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시드니는 돌아오지 않았고 심지어 그의 전화조차 받지 않았습니다. 당시 시드니는 평소 연락에 있어서는 누구보다도 철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위치를 분명히 알려주는 걸 당연하게 여겼고 걱정할 만한 상황을 스스로 만들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시드니가 연락 없이 이렇게 사라졌다는 건 분명 이상했습니다. 더욱 이상한 건 알렉스의 전화는 곧장 음성 사서함으로 넘어갔고 알렉스가 보낸 문자도 읽히지 않은 채 그대로 남아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녀가 평소 가장 자주 사용하던 스냅챗 계정조차 몇 시간째 접속이 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더욱 알렉스를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를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이건 절대 평소와 다르다는 걸 단번에 알아챌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때문에 알렉스의 불안감은 점점 커져만 갔고 결국 그는 곧바로 시드니의 어머니 매기에게 연락했습니다. 시드니의 어머니 매기 역시 딸과 마지막으로 대화를 나눈 이후 단 한 통의 연락도 받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시드니와의 연락이 끝내 닿지 않자 남자친구 알렉스와 시드니의 가족들은 무언가 잘못되었을 수도 있다는 강한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그럽즈처럼 조용하고 평화로운 시골 마을에서 중대한 범죄가 일어나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랬기에 시드니가 처음부터 강력 범죄의 대상이 되었을 수 있다는 추측은 그 자체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알렉스도 매기 역시도 모두 그저 작은 사고이길 바랐습니다. 혹시 달리던 중 발을 헛디뎌 넘어진 건 아닐지, 어딘가에서 다쳐 스스로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닐지, 그렇게 여러 가능성을 떠올리며 그들은 불안한 마음으로 시드니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해가 저물기 시작하자 그들은 결국 경찰에 신고하기로 했고 이렇게 이날 저녁 7시 잭슨 카운티 보안관 사무소에 시드니 서덜랜드가 사라졌다고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사안의 긴급함을 곧바로 인지했고 즉시 수색 작전에 돌입했습니다. 당시 수사를 맡은 잭슨 카운티 보안관 데이비드 루카스는 시드니의 가족을 개인적으로 잘 알고 있었습니다. 시드니는 그의 딸들과 함께 자라온 사이였고 루카스 보안관은 어릴 적부터 시드니를 지켜봐온 인물이었습니다. 책임감 있고 성실한 간호사였던 시드니가 아무 말 없이 사라진다는 건 그의 눈에도 도저히 말이 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시드니를 찾기 위한 수색은 다음 날인 2020년 8월 20일 오전 7시까지 이어졌습니다.
이 수색 작전은 잭슨 카운티 역사상 가장 대규모의 수색으로 기록되었고 그 규모와 속도는 실로 전례 없을 정도로 신속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수색은 잭슨 카운티 보안관 사무소를 중심으로 아칸소 교정국, 아칸소 주경찰, 미 연방보안관국, FBI 그리고 인근 3개 지역의 경찰서까지 여러 기관이 총동원된 합동수색 작전이었습니다. 수색 첫날이 끝나기도 전에 약 300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수색에 참여했습니다. 지역 주민들도 각자의 일상을 잠시 멈추고 거친 들판과 풀숲을 수시간씩 걸으며 시드니의 이름을 애타게 부르고 또 불렀습니다. 수색이 한창 진행되는 동안 수사팀은 시드니가 실종된 당일 오후 그녀를 목격했거나 이상한 점을 느낀 주민들을 상대로 본격적인 인터뷰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사건 당일 오후 2시 30분에서 3시경에 배달 업무 중이던 UPS 직원 한 명이 도로를 따라 러닝 중이던 시드니를 보았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는 당시 시드니의 모습을 아주 생생하게 기억한다고 말했습니다. 특별한 사건이 있었던 건 아니었지만 평소처럼 사람 하나 보기 힘든 외딴 시골길에서 러닝하는 사람을 만났다는 사실 자체가 유독 기억에 남았던 것입니다. 이어서 28세의 퀘이크 르웰린이라는 남성도 비슷한 시간에 시드니를 보았다고 증언합니다. 그는 41번 카운티 도로를 따라 운전하던 중 시드니가 러닝을 하고 있는 모습을 봤다고 말했습니다. 퀘이크는 시드니가 전혀 문제 없어 보였으며 다치거나 누군가에게 쫓기는 기색은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상하게도 퀘이크는 내가 마지막으로 시드니를 본 사람일 것이라며 자신 있게 말했고 자신과 시드니가 고등학교 동창이라고 말하며 시드니와의 친분을 과시했습니다. 수사관은 퀘이크에게 시드니를 마지막으로 목격했던 당시의 상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퀘이크의 진술은 어딘가 모호했고 핵심적인 내용이 빠져 있었기 때문에 당시 수사관들은 그의 진술이 증거로 삼기에는 가치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대신 퀘이크는 자신이 시드니를 얼마나 걱정하고 있는지를 강조했습니다. 그는 페이스북에 시드니를 찾기 위한 페이지를 만들었고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숲속을 샅샅이 뒤지며 시드니의 이름을 불렀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시드니의 어머니 매기를 직접 찾아가 위로의 말을 건넸다는 사실도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방금 퀘이크가 한 발언은 수사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단순한 자기 자랑에 불과했습니다. 퀘이크에게서 결정적인 실마리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던 수사팀은 실망을 감추지 못했고 이렇게 사건은 다시 미궁 속으로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시간 중요한 단서 하나가 수사팀에 전달되었는데 바로 시드니의 남자친구 알렉스가 경찰에게 알려준 내용이었습니다. 그는 시드니가 러닝을 나갈 당시 휴대전화뿐만 아니라 애플워치까지 착용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이 말에 수사팀은 위치 추적이 가능할 수도 있다고 판단했고 즉시 통신사 AT&T와 협조해 시드니의 휴대전화와 애플워치의 신호가 마지막으로 잡힌 위치를 기지국 신호를 통해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UPS 배달원이 시드니를 목격했다고 진술한 지역에서 정말로 그녀의 휴대전화 신호가 포착됐다는 사실이 확인됩니다. 이어서 사건의 국면을 뒤바꿀 결정적인 추가 증거가 2020년 8월 20일 밤 실종 하루 만에 발견됩니다. 신호를 추적한 수색팀이 드디어 시드니의 아이폰을 발견한 것이었습니다. 휴대전화는 그녀의 집에서 약 400m 떨어진 지점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당시 그녀의 아이폰은 손상되지 않은 상태였지만 누가 봐도 이 장소에 의도적으로 버린 것이 분명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수사관들은 시드니를 마지막으로 목격했다고 주장한 퀘이크가 어디에서 시드니를 마지막으로 봤는지 확인하기 위해 그의 핸드폰 위치 기록도 조회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퀘이크의 휴대전화 위치 기록을 조회한 결과 퀘이크가 시드니의 아이폰이 발견된 장소에 잠시 머물렀던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시드니의 휴대폰이 발견된 장소에 퀘이크가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수사관들은 그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수사팀은 퀘이크에게 경찰서로 출두해 줄 것을 요청했고 다음 날 그는 아버지와 함께 경찰서를 방문하게 됩니다. 다음 날인 2020년 8월 21일 퀘이크 르웰린은 아버지 마이크 르웰린과 함께 아칸소 주경찰서를 직접 방문했습니다. 경찰서로 이동하면서 아버지 마이크는 아들에게 솔직하게 이야기해달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퀘이크는 자신은 아무것도 모르고 단지 그녀를 마지막에 목격한 것뿐이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놀랍게도 아버지 마이크는 그 순간 아들이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사실을 직감적으로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는 집안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스스로 경찰서에 함께 출두했고 아들의 결백을 직접 증명해 보이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조사실에 들어간 퀘이크는 입을 굳게 다문 채 더 이상의 진술을 거부했습니다. 퀘이크는 자신은 시드니를 마지막으로 본 목격자일 뿐 의심받아야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더 이상 수사에 진척이 없자 수사관들은 퀘이크의 아버지 마이크에게 당시 퀘이크가 운전했던 2019년형 GMC 트럭을 수색해도 되겠냐고 정중하게 요청했습니다.
당시 퀘이크는 참 고인 신분이었기 때문에 경찰이 그의 차량을 강제로 수색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마이크는 아들의 결백을 증명하고 싶다며 트럭 수색에 자발적으로 동의했습니다. 당시까지만 해도 경찰은 여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퀘이크가 시드니의 실종 사건과 직접적으로 어떻게 연결되는지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딱히 당시에도 퀘이크가 용의자라는 확신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단지 작은 실마리라도 잡을 수 있길 바라는 마음으로 차량 수색에 들어갔던 것입니다. 하지만 트럭을 수색하자마자 경찰은 예상치 못한 결정적인 증거들을 발견합니다. 당시 트럭의 전면부는 눈에 띄게 찌그러져 있었는데 그 틈을 자세히 살펴보던 수사관은 그 사이에 금발 머리카락 한 가닥이 끼어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어서 트럭의 적재함 쪽을 조사하던 경찰은 균열이 간 테일게이트 내부에서 혈흔과 또 다른 머리카락까지 찾아냈습니다. 수사관들은 퀘이크에게 발견한 증거들을 보여주며 당시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설명해달라고 했지만 그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결정적인 증거가 발견된 이상 그는 더 이상 단순한 참고인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수사팀은 퀘이크 르웰린을 시드니 살인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공식 전환하였습니다. 이어진 디지털 포렌식 분석은 퀘이크를 더욱 깊은 수렁으로 몰아넣었습니다. 퀘이크의 휴대전화 위치 기록은 그가 시드니의 휴대전화가 발견된 그 지역에 있었음을 명확히 입증했고 GPS 이동 경로 또한 시드니가 실종된 시간대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결정적인 증거는 루웰린 자택의 CCTV 영상에서 나왔습니다. CCTV 영상에는 집을 나설 땐 멀쩡했던 퀘이크의 트럭이 몇 시간 뒤 집으로 돌아올 때는 전면이 찌그러진 상태였는데 누가 봐도 큰 충돌이 있었음을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트럭의 손상, 혈흔, 금발 머리카락, GPS 위치 기록, 이 모든 물증은 하나의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바로 퀘이크 루웰린이 시드니 서덜랜드의 실종에 직접 연루되어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처럼 증거가 하나둘 쌓여가자 마침내 퀘이크 르웰린의 더러운 가면이 서서히 벗겨지기 시작합니다. 신문이 계속되던 중 그는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시스루 시드니를 차로 쳤습니다. 하지만 퀘이크는 곧바로 책임을 회피하는 듯한 변명을 덧붙였습니다. 당시 도로에 먼지구름이 심하게 일었고 그로 인해 앞이 보이지 않아 사고가 났다는 주장, 그리고 시드니가 그 자리에 있을 줄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퀘이크는 시드니와의 접촉 사고 이후 겁에 질린 상태였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는 문제를 키우고 싶지 않아 구조 요청 대신 의식을 잃은 시드니를 트럭에 태워 자신의 농장으로 이동시켰다고 말했습니다. 퀘이크는 계속해서 이번 사건이 단순한 교통사고였다는 점을 반복해서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수사관은 사고 이후 그가 시드니에게 어떤 행동을 했는지에 대해 보다 명확하고 자세한 설명을 요구하며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그 질문에 퀘이크는 한동안 당황한 기색을 보이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잠시 후 갑자기 퀘이크는 사악한 미소를 지으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기 시작합니다. 퀘이크는 당시 의식을 잃은 시드니를 트럭에 태운 채 한참 동안 도로 위를 방황하며 차량을 몰았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러던 중 운전석에서 시드니를 힐끗 바라보았는데 갑자기 운동으로 단련된 아름다운 그녀의 몸을 보고 이성을 잃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결국 퀘이크는 외진 곳에 차를 세운 뒤 결코 해서는 안 될 행동을 저질렀다고 자백했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욕망을 충족한 퀘이크는 그 이후 시드니를 어떻게 처리했는지에 대해서도 숨김없이 구체적인 진술을 이어가기 시작합니다. 사건의 주인공 시드니 서덜랜드는 1995년 9월 18일 미국 아칸소주에서 세 남매 중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그녀는 2014년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대학교에서 간호학을 전공했고 간호사 자격을 취득하자마자 바로 병원에 취직했습니다. 시드니에게는 두 명의 오빠 타일러와 샘이 있었고 그들은 누구보다 든든하게 어린 여동생을 지켜주는 존재였습니다. 특히 어머니 매기와의 관계는 단순한 모녀 사이를 넘어선 진심으로 서로를 의지하고 아껴주는 베스트 프렌드 같은 사이였습니다. 시드니가 자란 곳은 인구 300명 남짓한 작은 마을 그럽즈였습니다. 이 마을은 세대를 이어 한자리에 살아온 가족들이 많았고 주민들은 서로의 이름은 물론 아이들의 성장 과정까지 함께 지켜보는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이곳에서는 대문을 굳이 잠그지 않아도 됐고 아이들은 거리에서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었습니다. 범죄라는 단어조차 낯설 만큼 정말로 안심되는 마을이었습니다. 이런 따뜻한 공간에서 자란 시드니는 타고난 밝은 기운과 따뜻한 마음을 고스란히 꽃피우며 성장했습니다. 때문에 그녀가 간호사의 길을 선택한 것도 그녀를 잘 아는 사람들에게는 전혀 놀랍지 않은 지극히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일터뿐 아니라 그녀의 개인적인 삶 역시 따뜻한 사랑으로 가득했습니다. 남자친구 알렉스와는 4년째 교제를 이어오고 있었으며 당시 두 사람은 함께 동거 중이었습니다. 서로를 진심으로 아끼고 존중하는 커플이었고 머지않아 결혼을 앞둔 예비 부부이기도 했습니다.
놀랍게도 당시 시드니가 남자친구보다 사랑했던 것은 바로 운동이었습니다. 운동은 그녀의 정체성이자 매일 살아가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삶의 일부였습니다. 시드니는 개인 트레이너와 함께하는 체계적인 헬스장 운동과 혼자만의 시간을 오롯이 채워주는 시골길 러닝을 언제나 철저히 병행하며 자기 관리를 이어갔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달인 2020년 8월, 시드니는 가족들과 함께 플로리다 데스틴으로 여행을 떠났고 그곳에서 오래도록 간직될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었습니다. 가족들이 휴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건 8월 18일, 사건이 일어나기 바로 전날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8월 19일 오후, 시드니는 평소처럼 러닝에 나섰고 퀘이크 르웰리는 트럭을 몰고 서쪽 방향으로 이동 중에 그는 도로 옆을 달리고 있는 시드니를 처음 발견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순간 퀘이크는 마치 사냥감을 바라보는 포식자처럼 그녀에게 시선을 고정한 채 트럭을 뒤로 되돌렸습니다. 이렇게 그는 자신의 일상 속 루틴을 지키며 열심히 달리고 있던 시드니를 조용히 뒤쫓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불과 몇 분 뒤 그 조용했던 마을의 평화는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퀘이크 르웰리는 자신이 몰던 픽업 트럭을 무기로 사용해 도로 옆을 달리던 시드니를 들이받았습니다. 시드니는 체중이 고작 약 42kg에 불과했던 왜소한 체구, 공격에 사용된 무기는 무려 1.3톤이나 나가는 픽업 트럭이었습니다. 거대한 픽업 트럭과의 충돌로 시드니는 의식을 잃고 그 자리에 쓰러졌습니다. 퀘이크 르웰리는 그 순간 어떤 도움을 요청하지도 현장에서 도망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이미 모든 범행을 마음속에서 계산하고 있던 사람처럼 침착하게 시드니를 트럭에 실었습니다. 퀘이크는 의식을 잃은 시드니를 자신의 트럭에 태워 가족 농장 근처의 외딴 지역으로 향합니다. 그곳은 일반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없는 사람의 발길이 거의 닿지 않는 외진 장소였으나 그에게는 너무도 익숙한 어둠 속 공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는 저항할 힘조차 없던 시드니의 옷을 벗긴 뒤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렇게 모든 욕망을 해소한 퀘이크는 결정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그는 시드니를 살려둘 것인지 혹은 증거를 없애고 모든 일을 모른 척할 것인지를 두고 한동안 망설였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는 결코 해서는 안 될 선택을 하고 맙니다. 결정을 한 퀘이크는 창고에서 둔기를 가지고 와 그녀를 공격했고 이렇게 시드니는 퀘이크의 손에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이후 퀘이크는 자신의 범행을 완전히 숨기기 위해 시드니의 시신을 자신의 농장 인근 들판에 매장했습니다. 놀랍게도 그는 시드니를 묻기 직전 마지막 순간까지 그녀의 몸에 손을 대는 짐승만도 못한 짓을 저질렀다고 합니다. 퀘이크는 경찰 조사에서 모든 범행을 저지른 직후에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일상으로 돌아왔다고 진술했습니다. 어처구니 없게도 그는 시드니의 실종 신고가 접수된 이후 스스로 자원의 수색 작업에 참여했습니다. 심지어 시드니의 가족들을 직접 찾아가 위로의 말을 건네기도 했고 마지막으로 그녀를 본 사람이 바로 자신이라고 나서는 등 상식적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을 이어갔습니다. 마지막으로 퀘이크는 범행 당시 시드니가 입고 있었던 옷을 어머니의 집 세탁 바구니에 숨겨두었다고 자백했습니다. 이에 수사팀은 곧바로 그의 어머니 집에 대한 수색 영장을 집행했고 그곳에서 결정적인 물증을 확보하게 됩니다. 수사관들은 세탁 바구니 속에서 금발 머리카락이 붙어있는 옷을 발견했고 이후 실시된 DNA 감식 결과 해당 의류에서 시드니 서덜랜드와 퀘이크의 DNA가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 8월 21일 드디어 시드니가 사라진 지 3일째 되는 날 수사팀은 퀘이크 가족 농장 인근의 들판에서 작게 파인 얕은 무덤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그 안에는 사라진 시드니 서덜랜드의 시신이 묻혀 있었습니다. 당시 살인마 퀘이크 르웰린의 가족은 3대째 약 6,000에이커에 달하는 농장을 운영해온 분홍 가문이었습니다. 이는 여의도 면적의 8배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규모였으며 그들의 농업 사업은 아칸소주 6개 카운티 전역에 걸쳐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르웰린 가문은 2016년 잭슨 카운티 올해의 농장 가족으로 선정될 만큼 지역사회에서 신뢰받는 가문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퀘이크 르웰린은 그런 가문의 명성에 결코 부합하지 않는 인물이었습니다. 1992년 6월 28일에 태어난 퀘이크는 고등학교 시절부터 문제 행동을 반복해온 학생이었습니다. 폭력적인 성향으로 교내 싸움을 벌이다 정학을 받은 적도 있었고 졸업 후 진학한 대학 역시 한 학기도 채우지 못한 채 중퇴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퀘이크는 단 한 번도 실질적인 처벌이나 사회적 제재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그가 부유한 가문의 자제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문제를 일으킬 때마다 퀘이크의 부모는 돈으로 아들의 잘못을 감추고 수습하기에 급급했고 그 결과 그는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데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퀘이크는 예전부터 주변의 우려를 사왔던 인물이었지만 그렇다고 해도 그가 이처럼 잔혹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은 지역 사회 전체에 예상보다 훨씬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퀘이크의 가족들에게도 이 사실은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특히 퀘이크의 아내는 시드니의 시신이 발견되자마자 그에게 즉시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퀘이크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아들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퀘이크가 사형을 선고받지 않도록 막기 위해 시드니의 유족들과 직접적인 접촉을 시도하기 시작합니다. 퀘이크 르웰린이 경찰에 체포되면서 그에 대한 법적 절차도 신속하게 시작되었습니다. 시드니의 시신이 발견된 지 불과 며칠 만에 퀘이크에게는 사형 가능성이 포함된 살인죄를 비롯해 강제추행, 납치, 시신 훼손 등 복수의 중범죄 혐의가 공식적으로 적용되었습니다. 같은 해 2020년 11월 퀘이크 측 변호인은 법원에 피고인의 정신감정을 요청하는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이는 그가 정신적으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상태인지 확인하겠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법원의 명령에 따라 심리평가가 진행되었고 2021년 2월 감정 결과가 법원에 제출됩니다.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퀘이크 르웰린은 재판에 출석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이 있음이 판명되었고 그는 공식적으로 법정에 설 자격이 있는 상태로 확인됩니다. 2021년 사건은 본격적인 재판 절차에 돌입하게 되었고 퀘이크 르웰린을 둘러싼 증거는 그 어떤 방식으로도 그를 변호하기 어려울 만큼 압도적이었습니다. 그의 자백과 현장에 남겨진 물증, GPS 추적 기록, 그리고 목격자 진술까지 그 무엇 하나도 퀘이크에게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았습니다. 이를 인지한 퀘이크 측 변호인단은 결국 형량 협상이라는 현실적인 선택지를 검토하기 시작합니다. 사형은 피하되 그가 평생 세상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는 것, 그것이 사실상 유일하게 남은 선택지였습니다. 하지만 이 협상은 단순한 법적 판단만으로 결정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피해자 가족의 뜻이 최우선으로 반영되어야 했습니다. 시드니의 가족에게도 이 협상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사형 가능성이 있는 재판을 끝까지 강행할 것인가, 혹은 종신형을 확정시키고 다시는 그를 마주하지 않아도 되는 길을 택할 것인가, 가족들은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2021년 10월 1일 시드니가 세상을 떠난 지 1년이 넘은 날 퀘이크 르웰린이 잭슨 카운티 순회법원에 모습을 드러냅니다. 만약 사건이 끝까지 재판으로 진행되었다면 그는 사형 선고를 피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시드니의 가족은 퀘이크에게 예상 밖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형 대신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는 조건의 형량 협상. 놀랍게도 시드니의 가족들은 그 제안을 수락해 주었습니다. 이로써 퀘이크 르웰린은 1급 살인죄와 추행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받았고 나머지 모든 혐의는 취하되며 사형 가능성도 공식적으로 제외되었습니다. 결국 그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고 죽음 대신 평생을 감옥에서 보내야 하는 운명을 맞이하게 됩니다. 퀘이크의 가족들은 그가 사형 판결을 피한 데 대해 안도감을 느꼈다고 전했고 자신들의 아들에게 자비를 베풀어준 시드니의 유족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시드니의 가족들은 퀘이크를 완전히 용서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시드니의 아버지 디온 서덜랜드는 법정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136kg짜리 겁쟁이가 몸무게가 45kg밖에 안 되는 내 딸을 1.3톤짜리 트럭으로 쳤습니다. 그 말 한마디는 이 사건의 본질을 가장 날카롭게 꿰뚫고 있습니다. 이후 시드니의 가족들과 마을 사람들은 그날의 아픔을 극복하기 위해 2021년부터 매년 9월 시드니를 추모하는 5km 달리기 대회 피니시 시드니 런을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이 행사는 시드니가 끝내 마치지 못한 그날의 러닝을 참가자들이 대신 완주하며 그녀를 기억하고 여성 러너들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겠다는 다짐을 담고 있습니다. 모든 참가비와 후원금은 지역 간호학과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으로 기부되고 있으며 놀랍게도 매년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 그녀가 사라졌던 바로 그 길 위를 함께 달리고 있다고 합니다.